Ajay Sajay. 오디오 초안지 그 15번째 이야기. 대한 5월 8일 한왕은 백만대군을 몸소 거느리고 성고성을 떠나 대정도에 오르니 수백 리에 계속되는 군세가 장엄하게 이를 데 없었다. 더구나 선봉대장 공희와 진하가 가는 곳마다 백성들을 알뜰하게 위무해주는 관계로 백성들은 한나라 군사를 진심으로 환영해 주어 백만대군은 거침없이 구리산에 도달할 수가 있었다. 항구는 구리산에 도착하기가 무섭게 요소요소의 부대를 배치하여 언제라도 싸울 태세를 완벽하게 갖추어 놓았다. 선봉장 공희와 진하가 한왕에게 품한다. 대왕의 위덕이 워낙 높으시와 백성들은 가는 곳마다 우리를 환영해주고 있으니 이는 대왕께서 천하를 통일하실 길조임이 분명하옵니다. 한왕 유방이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환영해주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이 애써주신 덕택이지 어찌 나의 덕이란 말할 수 있으리요. 그 모양으로 군신지간의 위덕과 노고를 서로 사양하니 한나라 군사들의 사기는 갈수록 높아갈 밖에 없었다. 그러는 동안에도 한신은 많은 간첩들을 여러 곳에 파견하여 초나라에 대한 교란 공작을 치밀하게 전개해 가고 있었다. 한신이 어느 날 한왕의 고향인 폐현에 와보니 언덕 위에 누각이 하나 있었다. 한신은 그 누각을 보자 아무도 모르게 그 누각 위에 다음과 같은 일련의 시를 써 걸었다. 나라를 구하고자 제후들이 모여오니 장수들은 따르지 않는 자가 없도다. 인심은 모두 초나라를 배반하여 하늘의 광채가 유씨에게 빛나네. 어느 날 해하에서 싸움에 패하여 때를 가려 페루에서 죽으리니 번쩍이는 건광이 균열하기 그지없어 항우의 머리가 잘려버리게 되도다. 초나라의 간첩들은 그 시를 읽어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리하여 그 시를 베껴가지고 불이 나게 팽성으로 돌아와 항우에게 보였다. 항우는 그 시를 읽어보고 길길이 날뛰며 이런 일개 과부에 불과한 한신이란 놈이 나를 이렇게까지 모독할 수 있느냐? 네 당장 상군을 출동시켜 한신이란 놈을 내 손으로 죽여버리고 말리라. 하고 전군에 벼락같은 출동령을 내렸다. 워낙 선미가 조급한 항우로서는 당연한 명령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아무 준비도 없이 벼락 출동 명령을 받은 초군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계포와 주란이 급히 달려와 항우에게 간한다. 폐하, 한신이란 자가 누각 위에 그와 같은 시를 써붙인 것은 폐하를 유인하기 위한 간계임이 분명합니다. 함부로 공격을 개시했다가 적의 간계에 빠지면 큰일이오니 그 점을 각별히 경계하시옵소서. 그러나 워낙 황하침으로 오른 항우는 중신들의 충고에 귀를 기울일 여유가 없었다. 아니, 그대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잔소리를 하는가? 나는 천하를 종행하면서 아직까지 그와 같은 수모를 당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한신이란 놈은 번번이 나를 모욕하는데 그런 놈을 그냥 내버려두면 천하의 제후들이 나를 얼마나 업신여길 것인가? 이번만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놈을 없애버려야 하겠다. 주란이 머리를 조아리며 다시 아랜다. 폐하, 지금 유방의 군세는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막강합니다. 게다가 한신은 위계가 누구보다도 능한 장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움을 억제해가면서 군사를 새로 모집하고 군량도 풍부하게 비축해야만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철저하게 수비 위주로 나가야만 후위를 다시 기할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나가노라면 그동안의 적은 군량도 소비되고 군사들도 필요해질 것이니
그때를 위해 공적을 퍼보면 한신과 장량인들 무슨 수로 우리를 당할 수가 있으오리까? 그때는 성거성과 영양성을 싸우지도 아니하고 절로 입수하게 될 것이니 그런 방식을 쓰도록 하시옵소서. 주란이 간곡하게 말하자 옆에 듣고 있던 우미인도 찬동의 고개를 끄덕이며 거둔다. 폐하, 신첩이 무엇을 아우리까마는 주란 장군의 간언은 지극히 타당하신 말씀인 줄 아뢰옵니다. 사랑하는 우미인조차 그렇게 나오는 바람에 항우는 용기가 크게 좌절되었다. 그리하여 부랴부랴 중신회의를 열고 말한다. 주란 장군은 싸우지 말고 수비 위주로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다른 장수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특별히 광무공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소이다. 항우가 이자거를 지명하니 이자거가 심사숙고하던 척하다가 대답한다. 만약 폐하께서 성문을 걸어 잠기고 수비만 하신다면 한나라 군사들은 폐하를 깔보고 총 공격을 퍼부어오게 될 것입니다. 평성이 함락되던 날이면 폐하께서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싸우실 것이옵니까? 그러므로 수비 위주라는 소극적인 방대로 택하신 이보다는 적극적인 공격주의로 나가셔야만 유리하실 것 같사옵니다. 이자거는 항우의 마음을 조심스럽게 부추겨 놓았다. 항우가 싸움을 걸어야만 구리산으로 유인해 갈 계기가 오기 때문이었다. 이자거가 주전론을 들고 나오자 계포와 주란 등은 크게 못마땅하였다. 아니, 선생은 우리나라의 실정을 모르시면서 어디다 근거를 두고 그런 주장을 하시오? 그러나 이자거는 태연히 대답한다. 폐하께서 나의 의견을 물으시기에 난 다만 나의 사견을 솔직하게 말했을 뿐이지 반드시 싸우시라고 권한 것은 아니오. 나의 의견을 채택하고 안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결의에 달렸소이다. 그러나 나로선 한 가지 분명하게 말해두고 싶은 일이 있어. 병법에 보면 수비를 하면 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공격을 하면 힘이 갑절로 불어난다는 말이 있어. 그러므로 공격은 수비에 비해 언제든지 유리한 법이오. 이자거가 거기까지 말하자 항우는 그 이상 설명은 들을 필요조차 없다는 듯. 그래, 선생의 말씀은 과연 옳은 말씀이오. 지질에 못나게 수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오. 나는 선생의 말씀대로 선제 공격을 퍼붓기로 하겠으니 모든 장수들은 그런 줄 알고 즉각 출동 준비를 갖추도록 하라. 하고 서슬이 푸르게 군령을 내린다. 옆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우미는 아까부터 불길한 예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리하여 머리를 숙여 항우에게 말한다. 폐하, 신첩은 각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사옵니다. 항우는 우미인의 말에 적이 놀라며 말한다. 아니, 황후가 새삼스레 나에게 무슨 부탁이 있다는 말인가? 우미인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신첩은 폐하를 모셔온 지 10년이 가깝도록 아직까지 폐하께서 직접 싸우시는 모습을 제 눈으로 목격한 일이 한 번도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 용감하게 싸우시는 광경을 꼭 한번 보고 싶사옵니다. 이번만은 신첩을 일선까지 꼭 데리고 나가 주시옵소서. 신첩의 평생 소원이옵나이다. 그것은 누구도 상상조차 못했던 부탁이었다. 그런 부탁을 하는 우미인의 얼굴에는 비장한 각오까지 엿보였다. 그러면 우미인은 어찌하여 전에 없이 비장한 각오로 종군을 결심한 것일까?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폐현누각에 지일망해하 임시상패루 건광생열염 객참항왕두라는 시가 걸려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 시를 누가 써붙였는지 알 길이 없으나 만약 그 시대로라면 남편은 이번 싸움에서 죽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비극을 당하게 되면 우미인 자신은 남편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결심에서 종군을 자원하고 나섰던 것이다. 그러나 우미인의 내심을 알 턱이 없는 항우는
아내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해버린다. 아니, 여자의 몸으로 싸움터에 따라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반드시 이기고 돌아올 테니 정과 다름없이 대궐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우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만은 남편을 따라 나설 결심이었다. 그러기에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남편에게 이렇게 애원하였다. 폐하, 신첩은 폐하를 하늘처럼 받들어 모시는 폐하의 아내옵니다. 남편 되는 어른의 용감하신 모습을 단 한 번만이라도 직접 보고 싶어 하는 것은 모든 여자들의 공통된 소원일 것이옵니다. 신첩이 싸움터에까지 폐하를 따라 나간다면 폐하께서는 용기 백배하셔 평소보다도 더욱 용감하게 싸우실 것이 아니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신첩을 못 따라가게 나서시는 것이옵니까? 간곡히 부탁드리오니 이번 싸움에는 신첩을 꼭 데리고 나가 주시옵소서. 우민이 울면서 호소하니 항우는 어처구니가 없어 너털 웃음을 웃었다. 아이씨, 싸움이란 궁시가 난무하는 곳이어서 어쩌다 잘못되어 화살이라도 맞으면 그 자리에서 죽을 판인데 그래도 좋다는 말이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인 줄 아뢰옵니다. 설사 화살에 맞아 죽는 사돈 치더라도 남편을 따라갔다가 죽는다면 무엇이 원통하오리까? 이번만은 신첩을 꼭 데리고 나가 주소서. 항우는 아내의 비장한 결심을 그 이상은 꺾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신의 용감한 모습을 한 번쯤 보여주고 싶은 심정도 노상 없지는 않았다. 아차, 아이 그렇게까지 소원이라면 이번만은 데리고 나가주지. 항우는 마침내 아내의 요구를 쾌락하고 즉석에서 부하를 돌아다보며 명한다. 여봐라, 이번 싸움에는 황후께서도 동행하실 테니 황후가 타고 가실 수레를 속히 준비하여라. 그리하여 우미는 오두마차를 타고 선두로 달려가는 항우를 멀찌감치 뒤에서 따라가게 되었다. 그런데 이날따라 바람이 어떻게나 세차게 부는지 출발한 지 얼마 안 가서 대정기의 깃대가 바람에 불려 두동강으로 부러져 버렸다. 모든 장수들은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그러나 항우만은 그런 사소한 일에는 조금도 개의하지 않고 여전히 진군을 계속하였다. 그리하여 옥루교를 건너고 있는데 이번에는 항우가 타고 있는 용마 오추가 느닷없이 선역 하늘을 우러러보며 벼랑간 슬프게 울어대는 것이 아닌가. 그것도 역시 흉조라고 볼 수밖에 없어 항백과 주라는 불에 넣게 항우의 곁으로 달려와 이렇게 간했다. 폐하, 조금 전에는 대정기의 깃대가 부러졌더니 이번에는 용마가 까닭없이 울어대고 있으니 이는 결코 길조라고 볼 수 없사옵니다. 오늘은 진군을 일단 중지했다가 길이를 택해 다시 발군하는 것이 어떠하시겠습니까? 항우가 만약 감정이 섬세한 편이었다면 깃발이 부러지고 말이 슬피 운 것을 매우 불길하게 느꼈을지 모른다. 그러나 항우는 성품이 남달리 우직하고 거친 편인지라 기륭 따위는 애당초 염두에 없었다. 그러기에 그는 항백과 질환의 간언을 귓등으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대들은 무장답지 못하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가? 전쟁이란 본시 천하의 대사인데 바람이 불어도 안 되고 말이 울어도 안 된다면 도대체 싸움은 어느 세월에 할 것인가? 쓸데없는 격담은 그만 짓거리고 빨리 행군이나 계속하라. 항우가 호통을 치는 바람에 항백과 주라는 그 이상 입을 열지 못했다. 그러나 깃대가 부러지고 용마가 슬피 운 것이 흉조인 것만은 틀림이 없어 보여 항백과 주라는 항우의 장인인 대장 우자기에게 다시 한번 간언을 부탁해 보았다. 우자기가 선두로 달려나와 항우에게 간한다. 폐하, 대장기의 깃발이 부러지고 용마가 슬피 운 것은 불상지점이 분명하오니 오늘은 일단 해군하셨다가 후일에 다시 발군하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동안의 적의 정세를 잘 알아두었다가 며칠 후에 발군해도 결코 늦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그러나 워낙 옹고집의 항우는
장인의 간언조차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니 장군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오? 그 옛날 주왕이 망한 날은 갑절이었는데 주무왕이 왕위에 오른 날도 똑같은 갑절이었어. 바람에 기대가 부러지고 용마가 온 것이 뭐가 흉설한 말씀이요. 우리는 이미 대군을 발동시켰어. 군사를 일단 발동시켰다가 그런 일도 회군해버리면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비웃을 것이요. 더구나 그런 사실이 적에게 알려지면 적장들은 나를 천하의 겁쟁이라고 없음 여길 것이요. 자, 쓸데없는 말은 집어치우고 저기 보이는 정자 그늘에서 잠깐 쉬어가기나 합시다. 항우는 정자 앞에서 말을 내려 잠깐 쉬며 땀을 씻고 있었다. 마침 그때 젊은 무사 한 사람이 항우 앞으로 달려와 서한을 올리며 아랜다. 폐하! 이 서한은 후방에서 정군에 오시는 황후께서 폐하께 올리시는 서한이옵니다. 폐하께서 직접 뜯어보시게 하라는 분부셨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빙그레 미소를 지으며 황후가 편지를 보내면서 나더러 직접 뜯어보라고 하더라고? 그렇다면 이 편지는 사랑의 편지인가 보구나. 하며 우미인의 편지를 손수 뜯어보았다. 우미인의 서한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폐하, 그 옛날 주문왕은 후비의 간언을 들음으로써 제위에 오르시게 됐고 우왕은 도산 부인의 충고를 들음으로써 하나라를 참업했다고 하옵니다. 자고로 모든 제왕들은 부인의 간언을 잘 들음으로써 나라를 잘 다스려 왔사옵니다. 신첩은 비록 그들처럼 원대한 식견은 없사오나 간언을 한 말씀 올리고자 하오니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라옵니다. 한나라의 장수 한씨는 위계가 신출귀몰하여 우리는 방비책을 각별히 잘 세워야 할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그런 견지에서 본다면 주란 장군의 간언은 진실로 금과 옥조와 같이 귀중한 충언이오니 폐하께서는 그의 간언을 반드시 하시옵소서. 대정기에 깃대가 부러지고 용마가 슬피 운 것은 결코 범상한 징후가 아니오니 폐하께서는 고집을 버리시고 속히 회군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옵니다. 항우는 우미인의 간곡한 서한을 읽어보고 마음이 크게 동요되었다. 이자고가 그러한 눈치를 채고 재빨리 달려와 항우에게 고한다. 지금 배연에서 달려온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한왕은 이미 철군하여 성고성으로 돌아가 버렸고 한씨는 머지않아 철군할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신이 생각건대 한나라 군사들은 병력이 지나치게 많아 군량에 커다란 곤란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 군사들을 거느리고 가시기만 하면 적은 절로 쫓겨나게 될 것입니다. 병서에 병다장로라는 말이 있사옵니다. 군사가 지나치게 많으면 오히려 커다란 누가 된다는 뜻이옵니다. 폐하께서는 그 점을 생각하시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도록 하시옵소서. 마음이 일시 동의되었던 항우는 이자고의 말에 용기가 다시 솟구쳐올라. 그래, 선생은 참으로 좋은 말씀을 들려주셨소이다. 모두들 듣거라. 우리는 기정반침대로 나갈 것이니 정부는 즉시 전진을 계속하라. 그리하여 초군은 다음날 폐현에 도착하자 50리 밖에 진을 치고 적정을 상세하게 알아보았다. 첩자들이 돌아와 항우에게 보고한다. 한왕은 폐연에서 60리가량 떨어진 서봉파라는 곳에 진을 치고 날마다 술을 마시며 노래만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씨는 구리산 동쪽에 진을 치고 군사 훈련만 맹렬히 시킬 뿐 철군할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자고의 말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보고이므로 항우는 좌우를 돌아보며 이자고를 찾았다. 그러나 이자고는 어디를 갔는지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았다. 이런! 이자구가 어디 갔는지 이자구를 빨리 불러오너라! 항우는 어떤지 불길한 예감이 들어 불호령을 내렸다. 그때 수문장이 창왕이 달려와 이렇게 아랜다. 폐하! 그 어른은 어명을 받들고 적정 시차를 나가시노라고 하면서 어젯밤 한밤중에
적진을 향해 달려나가셨습니다. 항우는 그 보고를 받고 혼비백산할 듯 놀랐다. 그러한 항우를 보고 우민이 항우에게 말한다. 폐하, 이미 지나간 일은 아무리 뉘우쳐도 소용없사오니 폐하께서는 지금부터나마 모든 장수들과 합심 협력하셔서 적을 용감하게 때려 부수도록 하시옵소서. 폐하께서 평소부터 갈망하시던 천하통일의 대업을 완수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 길이 있을 뿐이옵니다. 항우는 우민의 간곡한 부탁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그대가 아니면 나에게 이처럼 용기를 북돋아줄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것인가? 항우는 일대 결전을 각오하고 모든 장수들을 한자리에 불러 비장한 어조로 말한다. 그대들은 오늘까지 나와 더불어 수백 번 싸워오는 동안에 우리가 크게 패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 우리들의 전쟁사는 그처럼 천여히 무봉하였다. 그러나 이번만은 사정이 크게 다르다. 적의 병세가 엄청나게 강하므로 적을 가볍게 여겼다가는 큰일 난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힘을 합하지 않으면 승리를 기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모든 지휘관은 그런 줄 알고 최후의 일각까지 전력을 기울여 싸워주기를 바란다. 모든 장수들은 숙연히 머리를 수그렸다. 항우가 구체적인 군령을 내린다. 종임의 장군은 3만 정병을 거느리고 좌익군이 되고, 개포 장군은 3만 정병을 거느리고 우익군이 되고, 항초 장군은 선봉장이 되라. 그리고 우자기 장군은 후비군이 되어 중군인 나의 뒤를 따르라. 한신이라는 자가 무슨 위기를 쓸지 모르니 우리는 이 싸움에 이겨도 결코 추격은 하지 마라. 우리가 장기전으로 나가면 적은 한 달이 채 못 가 군량 부족으로 질이 멸렬하게 되어 버릴 것이다. 우리는 그때를 기해 총 공격을 퍼부어야 한다. 그러면 승리는 틀림없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에 모든 대장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감탄에 말지 않는다. 폐하의 작전 계략은 진실로 신기묘산이옵나이다. 그러나 항우의 계략에는 커다란 착각이 하나 있었다. 한 달이 지나면 적의 군량이 부족해질 것만 알았지, 초군 자신은 그보다도 훨씬 앞질러 군량이 곤란하게 될 것을 아무도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그 무렵 한신은 전투 태세를 물샐 틈 없이 갖춰놓고 적이 나타나기만을 고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비마가 달려오더니 천하에 가셨던 이자거 선생이 돌아오십니다. 하고 알려주는 것이 아닌가. 한신은 원문 밖까지 달려나와 이자거를 반갑게 맞아들였다. 항우를 만나보신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자거는 그간의 경과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나서 최후로 이렇게 말한다. 개포와 출하는 발군을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항우를 교묘하게 달래 대연으로 출동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항우는 지금 20만 군사를 거느리고 배연 50리밖에 진을 치고 있으니 장군께서는 대책을 시급히 강구하소서. 한신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뻤다. 좋소, 수고가 많으셨소이다. 선생이 아니었다면 항우를 어떻게 배연까지 유인해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이자거가 한신에게 묻는다. 이제부터가 문제라는 말씀은 무슨 뜻이옵니까? 한신이 대답한다. 항우를 배연으로 유인해오는 것은 그게 잘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항우를 철저하게 때려 부시려면 구리산 계곡까지 끌고 와야 하겠는데 어떻게 해야 그를 구리산까지 꿰어올 수 있을지
그것이 문제란 말씀입니다. 이자건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무겁게 수그린다.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옵니다. 물론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일도 선생이 아니면 누구도 불가능한 일이니 선생께서는 다시 한번 지혜를 베풀어 주소서. 아니, 무슨 말씀을? 원수께서도 좋은 계략을 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저로선 한 가지 계략이 없지는 아니합니다. 한신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선생의 금옥 같은 계략을 부디 들려주시옵소서. 하고 애원하듯 말했다. 이자건은 한동안 깊은 궁리에 잠겨있다가 조용히 입을 열어 말한다. 지난날 원수께서 항우와 싸우실 때에는 번번이 거짓 쫓겨오다가 복병을 이용해 항우를 골탕 먹이곤 했습니다. 항우는 한 원수에게 그러한 일을 여러 번 당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수법엔 항우가 좀처럼 말려들지 않을 것이옵니다. 그러므로 똑같은 수법을 쓰더라도 이번만은 원수께서 표면에 직접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면 아니 되옵니다. 그 점은 저 역시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누구를 내세워 유인해 오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자고가 다시 대답한다. 이번엔 다른 사람이 아닌 대왕께서 직접 나가 싸우도록 하셔야 합니다. 대왕께서 직접 싸우시더라도 항우는 지난날 여러 번 혼이 났기 때문에 전표랑 추격은 해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는 제가 나서겠습니다. 제가 나서서 역사를 퍼부으면 항우는 저한테 속은 일이 너무도 통분해 신하들이 가난한 말도 듣지 아니하고 맹렬히 추격해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수법을 쓰면 항우를 능히 구리산 계곡으로 꿰어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한신은 이자고의 계략에 감탄에 마지 않았다. 그리하여 유방에게 달려와 사실대로 고하니 유방은 크게 기뻐하며 말한다. 그렇다면 내가 공히 진하 두 대장을 좌우에 거느리고 나가 직접 싸우다가 항우를 꿰어오도록 할 테니 한 원수는 구리산 계곡에 대군을 미리 매복시켜두었다가 항우의 군사를 일궤 괴멸시켜버리도록 하시오. 한신이 머리를 조아리며 수근히 맹세한다. 대왕께서 항우를 구리산 계곡으로 유인해 오시기만 하면 신은 기필코 초군을 괴멸시켜버릴 것을 명예를 걸고 엄숙히 맹세하옵나이다. 한신은 항우를 구리산 계곡으로 유인해 오기만 하면 명예를 걸고 괴멸시켜 버리겠다는 맹세를 한왕에게 올리고 비장한 각오로 장정으로 돌아왔다. 만약 한왕이 항우를 구리산 계곡까지 유인해 왔을 때 항우를 철저하게 때려 부수지 못하면 천하를 통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오지 않으리라고 한신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기에 한신은 장정으로 돌아오기가 무섭게 밤을 새워가며 작전 계획을 골똘히 짜고 있었다. 포진법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나 구리산 계곡에서는 지형적으로 보아 주역진법을 쓰는 것이 가장 적합할 것 같았다. 한신은 밤을 새워가며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다가 다음날 아침 모든 대장들을 한자리에 소집해놓고 비장한 어조로 말한다. 주상께서 군사를 일으킨 이후로 우리들은 지난 5년 동안에 천신만고를 해가면서 주상을 위해 많은 싸움을 계속해왔다. 때로는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참프의 고배를 마신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항우와 싸우기를 무려 70여 회. 항우의 세력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가장 약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번 싸움이야말로 우리가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최후의 기회다. 이번에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거두고 나면 우리는 모두가 여루에 책봉되어 자손만대까지 영화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니 모든 장수들은 심혈을 기울여 이번 전쟁에 임해주기를 바란다. 모든 장수들은 이번 싸움에 승리하고 나면 여루에 책봉된다는 말을 듣고 저마다 머리를 숙으려 이구동성으로 충성을 맹세한다.
원수께서 명령만 내리시면 저희들은 수하를 가리지 않고 싸워 이기겠습니다. 이에 한신은 마음 든든함을 느끼며 군령을 내린다. 이번 싸움에서는 과거엔 전혀 쓰지 않았던 주역 진법에 의거하며 신몇 매복지들 치기로 하겠다. 10명의 대장에게 부장 16명과 정병 45,000씩을 줄 테니 각각 임지로 달려가 즉각 매복하라. 10명의 대장과 그들이 매복할 장소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대장 왕릉은 구리산 계곡의 서북쪽에 매복. 둘째, 대장 노가는 구리산 계곡 북쪽에 매복. 셋째, 대장 조참은 동북쪽에 매복. 넷째, 대장 팽월은 동남쪽에 매복. 다섯째, 대장 영포는 동쪽에 매복. 여섯째, 대장 주발은 남쪽에 매복. 일곱째, 대장 장애는 서남쪽에 매복. 여덟째, 대장 장단은 서쪽에 매복. 이상과 같은 팔괘진에다가 대장 하우영은 10만 명을 거느리고 한왕의 뒤를 따르게 하고 장량과 진평은 방호사란 명목으로 각각 10만 군사를 거느리고 한왕을 호위하게 하였다. 이윽고 유방이 적진을 향하여 출발하자 공의와 진하는 군사 2만 명씩을 거느리고 좌우 선발대로 진군하였고 여마통과 여황은 군사 2만씩을 거느리고 좌우측으로 따라 나가고 근흥과 자무 등은 10만여 군사를 거느리고 전후 좌우를 정탐하며 기동성을 발휘하게 하였다. 유방은 3천 기만을 거느리고 계명산에 도착하여 일단 진을 치고 나자 한신은 수행하던 장수들에게 새로운 군령을 내린다. 이제 앞으로 싸움이 시작되거든. 유고, 박서, 선가회, 고기, 장참, 척사 등은 각각 군사 1,000명씩을 이끌고 가서 적의 후방을 크게 교란시켜라. 그러면 팽성을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모두 달려나와 그대들을 격퇴시키려고 할 것이다. 그 사이에 진이, 육과, 부필, 오예 등 4장수는 각각 정병 5,000씩을 거느리고 서지로 우회하여 팽성 근교에 잠복해 있다가 팽성의 경비가 허약해진 틈을 타 노도와 같이 성 안으로 몰려들어가 성을 점령함과 동시에 항우의 일가족을 모조리 생포하고 성주의 붉은 깃발을 높이 달아 올려라. 성을 점령한 뒤에 백성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그 점은 각별히 명심하라. 그리고 한신은 또 다른 부대에는 다음과 같은 군령을 내린다. 대왕께서 항우와 싸움을 하게 되거든 관영장군은 즉시 달려나가 싸움을 가로막으라. 그리하여 항우와 격전을 20여 합 계속하다가 회해 계곡으로 쫓겨 들어오도록 하라. 그러면 항우는 비놓고 맹렬히 추격해 올 것이니 그때는 중랑기장 양희와 오군도위 양무와 좌군사마의 양익과 우군사마의 여승 등은 각각 5,000명씩 군사를 거느리고 오강강변에 미리 매복해 있다가 추격해오던 항우를 한숨에 생포해 버리도록 하라. 항우는 워낙 천하무쌍의 효장이므로 여간에선 붙잡히지 않을 것이다. 그 점은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그리 알고 각자 즉각 임지로 출발하라. 모든 장수들은 비장한 각오로 임지로 떠나가는데 왕릉을 비롯한 몇몇 대장들이 한신을 찾아와 묻는다. 원수께서는 소장들어 구리산 북쪽에 매복해 있으라고 명령하셨사오나 구리산 북쪽은 여기서 200리나 떨어져 있는 곳이옵니다. 그 사이에는 초군이 가는 곳마다 진을 치고 있어서 어디로 가야 적의 눈을 피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한신은 그 말을 듣고 빙글에 미소를 지었다. 대장쯤 되면 지리에 정통해야 하는 법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왕릉 장군이 그런 말씀을 하실 줄은 몰랐소이다. 왕릉은 부끄러운 듯 머리를 극적이며 말한다. 제가 아직 미숙하여 패연지방 지리에는 무척 어둡사옵니다. 한신이 웃으며 대답한다. 병법에 아무리 정통해도 지리를 몰라서는 이길 수가 없는 법이요. 구리산은 서주에서 10리쯤 떨어져 있는 곳인데 계곡이 많아 군사를 매복시키기에 가장 좋은 산이요.
항우가 이자고의 소가 배영까지 군사를 몰고 오긴 했지만 구리산 계곡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쯤 군사를 몰고 온 것을 크게 뉘우치고 있을 것이요. 따라서 항우는 한 번 싸워보아서 이기지 못하면 팽성으로 돌아가 버릴 공산이 크고, 그러기에 나는 항우의 근거지를 빼앗기 위해 진이 오예 등 네 장수를 시켜 항우가 없는 사이에 팽성을 점령해 버리라는 명령을 내렸어. 항우는 한 번 싸워 패배하면 근거지를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부득이 강동으로 쫓겨갈 수밖에 없을 것이요. 그러게 강동으로 가는 길목이 오강에는 양무, 여승 등 네 장수를 잠복시켜 놓았어. 결국 항우는 오강을 건너가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 손에 생포되고 말 것이요. 그러므로 왕릉 장군은 신속히 임지에 도달하여 매복해 있어야 하오. 장군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달하려면 고릉 북쪽으로 황하를 따라가다가 귀덕군을 지나 우성현으로 가면 구리산에 무사히 도착하게 될 것이요. 왕릉은 한신이 지리의 정통함에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었다. 원수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곧 출발하겠습니다. 그러자 한신이 다시 말한다. 구리산은 구이산이라고도 부르고, 그곳에는 네 개의 산이 있는데 동북쪽에 있는 산이 계명산이고 서쪽에 있는 산이 초왕산이고 그 뒤에 있는 산이 성녀산이요. 그 지위가 무려 200리나 되어 항우는 일단 팽성으로 쫓겨갔다가 성로에서 붉은 깃발이 펄럭이는 것을 보면 성을 탈환할 생각을 못하고 북방으로 도망가게 될 것이니, 그곳에 매복했던 군사들이 들고 일어나면 제 아무리 항우인들 어떻게 할 것이요. 그런 줄 알고 모두들 임지로 속히 도착하도록 하오. 여러 장수들이 한신의 귀신 같은 작전 계획에 혀를 털며 임지로 출발하려고 하는데 좌중에서 장수 하나가 벌떡 일어서며 큰 소리로 외친다. 아니, 원수께서는 저와 무슨 원수가 졌다고 소장만은 아무데도 써주지 않으십니까? 그 목소리가 너무도 거칠어서 모두들 시선을 모아보니 한신에게 정면으로 항의하고 나서는 사람은 다름 아닌 무향호 번쾌 장군이었다. 모든 장수들에게 제각기 중책을 맡기면서 유독 번쾌에만은 아무 임무도 주지 않아 크게 노여웠던 것이다. 한신은 번쾌의 격노한 모습을 보며 가볍게 웃으면서 대답한다. 내가 번쾌 장군과 원수가 졌을 리가 있어. 원수라는 말씀은 천보당 만보다간 말씀이요. 번쾌는 큰 소리로 외치듯 다시 말한다. 주상이 포중에서 군사를 일으키신 이후로 저는 여러 백번의 전투에서 한 번도 빠져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후의 결전이라고도 볼 수 있는 이번 싸움만은 하찮은 장수들까지 총동원시켜가면서 저만은 쏙 뽑아버렸으니 이런 소모가 어디 있사옵니까? 한신은 근엄한 표정으로 돌아보며 정중하게 말한다. 장군 말씀대로 이번 싸움에선 하찮은 장수들까지 총동원시켜가며 장군 한 분만을 빼놓은 것은 사실이요. 왜 그랬냐 하면 가장 중대한 직책이 꼭 하나 남아있는데 장군에게 특별히 그 일을 맡길 생각이요. 그러나 그 일은 너무도 중대한 일이요. 만약 그 일이 실패하면 백만대군의 승리가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번쾌는 그제야 엄숙한 자세로 말한다. 무슨 일인지는 모르나 원수께서 그 임무를 맡겨주시면 소장은 전력을 기울여 완수하겠습니다. 만약 실패를 하게 되면 군법에 돌려 차명에 처해 주시옵소서. 한신이 숙연히 말한다. 우리는 지금 구리산에 신면 매복을 해놓고 항우를 일구에 때려잡으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양군이 흩어져서 싸움을 하게 되면 누가 적이고 누가 내 편인가를 분간하기가 매우 어렵게 될 것이므로 누군가가 산 위에서 대세를 관망해 가면서 깃발을 앞으로 흔들면 앞으로 진격하고, 깃발을 좌측으로 흔들면 좌측으로 진격하고, 우측으로 흔들면 우측으로 진격하고, 뒤로 흔들면 뒤로 후퇴하는 기수가 꼭 한 사람 필요하고, 우리의 승리는 그 기수가 깃발을 잘 흔들고 잘못 흔들기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임무야말로 상군의 승패를 판가름하는 사실상의 실전 지휘관이 되는 것이오. 장군은 그 임무를 맡아주었으면 싶소이다. 본캐는 그제야 얼굴에 희색이 만면해지며 간곡히 말한다. 아주 그런데 낮에는 깃발로 신호를 보낼 수 있지만 야간에는 무엇으로 신호를 보내야 합니까? 혹시 횃불로 신호를 해도 되겠습니까? 한신은 대번에 머리를 좌우로 흔든다. 야간 전투에는 누구나가 횃불을 이용하니까 그냥 횃불로서는 안 돼요. 야간에는 등롱을 이용해야 하는데 그것도 횃불과 혼동되지 않게 하려면 반드시 붉은 빛깔의 등롱을 써야 하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편 군사들은 야간에 싸울 때는 언제나 행야를 지어가면서 싸울 테니까 횃불이 움직이는 광경을 보면 적과 우리를 식별할 수가 있을 것이오. 잘 알겠습니다. 본캐는 한신에게 작별 인사를 고하고 구리산으로 떠났다. 한편 항우는 많은 첩자들을 보내 적정을 탐지해 보았는데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보고하였다. 한나라 군사들은 100몇 명이 넘을 뿐만 아니라 모두들 사기가 무섭게 왕성하옵니다. 항우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불안해하였다. 그러나 이제 와서 그냥 물러설 수 없는 일에게 모든 장수들을 불러놓고 군령을 내린다. 적이 아무리 막강해도 우리는 싸우기만 하면 이길 자신이 있다. 나 자신이 20만 군사를 거느리고 나아갈 테니 종임의 아직은 각각 좌군 우군이 되어 나를 도우라. 나머지 30만 군사는 6명의 대장들이 5만 명씩 분리하여 진격하고 우자기 장군은 본진을 수비하고 있으라. 항우는 군령을 내리고 즉시 적진을 향해 달려나와 큰 소리로 외친다. 한왕 유방은 싸울 용기가 있거든 곧바로 나오라. 한순이란 놈처럼 무장답지 못하게 거짓 쫓겨가는 수법을 쓰면 이번만은 용서하지 않겠다. 유방은 튼튼히 무장을 하고 공이 지나 두 장수와 함께 일선으로 달려나왔다. 항우는 저만큼 나타나는 유방을 노려보며 다시금 큰 소리로 외친다. 그대는 지난날 이곳에서 나하고 싸워서 일패에 도지한 바 있거늘 무슨 용기로 이곳에 다시 나왔느냐? 그대와 나는 지난 5년 동안에 70여 전을 싸웠건만 그대는 단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무슨 배짱으로 또다시 나타나느냐 말이냐? 유방은 크게 웃으며 질책한다. 그대는 혈기를 믿고 호언장담하지만 그런 것을 어찌 참된 용기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나는 오늘 그대에게 지혜로서 승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왔노라. 전쟁은 혈기로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 싸워야만 승리하는 것이다. 에이, 이놈아! 싸우는 데는 혈기가 제일이지 지혜가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항우가 벼락 같은 소리를 지르자 유방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크게 웃었다. 우자는 어디까지나 우자로구나. 항우는 우자라는 말에 화가 치밀어 올라 장창을 휘두르며 번개처럼 덤벼들었다. 항우와 유방이 단둘이 싸우면 유방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게 유방이 옆으로 피하자 등 뒤에 대기 중이던 공이와 진아가 싸움을 가로막고 나왔다. 항우는 성난 사자처럼 좌충우돌로 맹렬한 공격을 퍼부으며 큰 소리로 외친다. 이역 강아지 같은 놈들아! 하루 강아지는 범무선 줄도 모른단 말이야! 과연 항우의 청검술은 번개와 같았다. 그러나 공이와 진아도 일당백의 맹장이었다. 홍진만장 속에서 1대1로 싸우기를 무려 30여 합. 공이와 진아는 점점 맥이 빠져가지만 항우의 기세는 싸울수록 왕성해갔다.
그리하여 어느 순간 항우는 벼락 같은 함성을 지르며 비호같이 달리들어 공유의 가슴을 창으로 찔러버린다. 진하가 크게 당황하여 덤벼들려는 순간 항우는 다시 창을 날려 이번에는 진하를 찌르는데 천만다행하게도 창이 빗나가 진하의 투구만이 땅에 떨어져 버렸다. 진하는 전신에 오싹해오는 공포감에서 본진으로 쏜살같이 쫓겨 돌아왔다. 그러자 이번에는 근음과 자무가 달려나와 싸운다. 항우가 근음과 자무를 상대로 싸우다가 문득 깨닫고 보니 유방이 저 멀리 언덕 위에서 이쪽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항우는 유방을 보기가 무섭게 싸우다 말고 그쪽으로 달려 올라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언덕으로 달려 올라가는 도중에 하우영이 일군을 몰고 와 길을 가로막고 싸움을 걸어온다. 그러나 하우영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이 삼합쯤 싸우다가 동북쪽에서 쫓겨가는데 어느 사이에 유방의 모습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유방이란 놈이 패잔병들과 함께 도망간 것이 분명하다. 추격을 맹렬히 계속하라. 오리쯤 추격을 계속하니 어지럽게 쫓겨가던 한나라 군사들이 거기서부터는 좌우로 질서정연하게 양분되는 것이 아닌가. 그 광경을 보고 계포가 항우에게 급히 간한다. 자, 저기 좌우로 질서정연하게 분열되는 것을 보니 저건 거짓 쫓겨온 것이 분명합니다. 이 부근에 복병에 있는 모양이니 이상 추격은 삼가심이 좋을 줄로 아뢰옵니다. 항우는 계포의 간언을 옳게 여겨 말을 멈추고 적진을 관망만 하고 있었다. 한신의 위장 도주에 여러 차례 골탕을 먹었기 때문에 무리하게 추격할 생각은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적진에서는 이자고가 단신으로 말을 타고 달려나오는 것이 아닌가. 항우는 이자고를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자기도 모르게 장착을 움켜잡으며 외친다. 이놈 잘 만났다. 거짓 항복으로 나를 여기까지 끼운 놈은 바로 내 놈이 아니더냐. 이자고는 말을 멈추더니 시치미를 떼고 말한다. 지난날 제가 폐하를 찾아갔을 때는 많은 은혜를 입었습니다. 폐하는 지금 한신의 계략에 빠져 있사오니 모든 것을 체념하시고 깨끗이 항복하는 것이 상책일 것이옵니다. 그러면 제가 한왕에게 품고하여 목숨만은 건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항우는 우리 같은 소리를 지르며 이런 우라질 놈이! 니놈이 아직도 나를 속일 생각이냐! 하고 덤벼들었다. 이자고가 잡힐 듯 쫓겨가니 항우는 더욱 약이 올라 추격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심리쯤 추격하여 어떤 숲속에 다다랐을 때 들은 이자고는 간대었고 사방에서 복병들이 들고 일어나 일제히 공격을 퍼부어오는 것이 아닌가. 항우와 그의 군사들은 불시에 사면으로 기습을 당하는 바람에 크게 패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숨바꾸게 퇴각하고 있는데 오리도 채 못 왔을 때 이번에는 한신 자신이 대군을 몰고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계포와 종림회가 항우를 옹호하며 가까스로 쫓겨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근흠, 자무 등이 사방에서 겹겹이 둘러싸는 것이었다. 항우는 싸울 용기가 나지 않아 호위막을 결사적으로 뚫고 도주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한신이 또다시 대군을 몰고 추격해오는데 그 기세는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끓어오르는 것과 같이 요란하였다. 항우는 몇몇 장수들과 함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무작정 쫓겨오노라니까 초장 질환이 그제서야 대군을 몰고 와 항우를 구한다. 항우는 그제서야 안도의 숨을 쉬며 본진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가 있었다. 그러나 언제 또다시 적의 기습을 당하게 될지 몰라 항우는 본진을 지키는 우자기에게 말한다. 이런 적의 기세가 워낙 막강하여 우리는 이곳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게 되었다. 오늘 밤에 일단 팽성으로 철수했다가 전비를 충분히 갖춰가지고 후일에 다시 오기로 하자. 그런데 우자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아랬다. 사실 여부는 확실치 않사오나
한신의 군사가 이미 팽성을 점령하고 폐하의 일가족을 모조리 생포해 갔다는 풍문이 떠돌고 있사옵니다. 만약 그 풍문이 사실이라면 팽성으로 돌아가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항우는 그 소리에 기절초풍할 듯 놀라며 말한다. 뭐야? 한신이란 놈이 이미 팽성까지 점령해 버렸다고! 항우의 대경 실색하는 꼴을 보고 우자기가 얼른 위로의 말을 올린다. 폐하, 너무 상심하지 마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아직도 10만 가까운 군사가 남아있사옵니다. 오늘 밤 그들을 형초 방면으로 몰고 가 신병을 대대적으로 모집하면 권토 중래의 기회가 얼마든지 있사옵니다. 항우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한다. 그렇다. 팽성에 함락되었다는 소문은 적의 간첩들이 퍼뜨려놓은 위험비어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더라도 일단 팽성에 들러 가족들을 데리고 가야 한다. 그래서 산동에 있는 노곤을 근거지로 삼으면 반드시 재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대장들은 항우의 의견에 따라 한밤중에 3군을 거느리고 팽성을 향하여 발진하였다. 밤을 새워가며 행군하여 소현에 도착하였다. 거기서부터 팽성까지는 50리가 남았을 뿐이다. 그제야 마음을 놓고 휴식을 취하고 있노라니까 문득 여기저기서 수상한 철포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암만 해도 심상치 않아 사방으로 정탐해보니 적병들이 남쪽에서는 운하와 같이 집결해 오고 있고 동쪽에서는 수만 개의 붉은 깃발이 새벽 바람에 펄럭이고 있는데 그들 역시 수십만 명이나 되어 보였다. 항우는 크게 놀라 좌우를 돌아보며 외친다. 적병들이 저렇듯 많으니 천하의 군사들이 모두 유방의 군사가 되어버렸단 말이냐? 종이매가 머리를 조아리며 아랜다. 앞에서는 적병들이 길을 막고 뒤에서는 한신이 맹렬히 지켜오는 걸 보니 팽성이 함락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사옵니다. 우리는 재빨리 산독으로 피신하기로 하십시다. 팽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기서 어물거리 나가는 제기의 기회를 영원히 놓치시게 되었시옵니다. 쥬란도 그 뒤를 이어 이렇게 간한다. 종임의 장군의 간언은 지당하신 말씀인 줄 아시오 아래옵니다. 폐하께서는 신속히 결단을 내려주시옵소서. 그러나 항우는 격노한 어조로 외친다. 내 일찍이 수많은 공경에 봉착해 보았으되 완패한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적의 대세가 막강하기로 나를 당할 자가 과연 누가 있더냔 말이야. 여기서 쫓겨가면 천하의 제후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을 것인가. 자, 그대들은 나를 따라와서 나 혼자서 적장들을 모조리 때려 죽이는 광경을 보고만 있으라. 나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팽성을 빼앗기고 지질이 못나게 쫓겨다니지는 않을 것이다. 항우가 그처럼 완강하게 나오니 회장들은 싫든 좋든 간에 항우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 항우가 죽음을 각오하고 팽성으로 달려가는데 문득 비마가 달려와 항우에게 알린다. 팽성이 적에게 함락되어 성문에서는 붉은 깃발이 수없이 펄럭이고 있사옵니다. 게다가 그들은 4대 성문을 철통같이 삼엄하게 지키고 있사옵니다. 그 말을 듣고 초군 장성들은 크게 낙심하였다. 그러나 항우는 투구의 끈을 새삼스럽게 졸라매며 외친다. 자, 어떤 일이 있어도 팽성만은 탈환해야 한다. 항우는 탈환전을 전개하려고 구리산으로 향해 전진하는데 문득 산 위에서 거대한 붉은 깃발이 펄럭이더니 사방에서 복병들이 일시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
다음에도 기대해주세요. Ajay Sajay represents